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이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노차사가 불러주는 이뮤리한 행진곡입니다. 예.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이뮤리한 행진곡, 민중가요 이야기인데 시그널 음악으로는 너무 좀 무겁네. 예.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제 요즘 몸무게 같아요. 아, 네. 몸무게가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남들이 보면 김용민급 정도 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마르셨던 분이니까 좀 살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 결혼한 사람이 서정민가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도 노총각으로 타이에 의해서 늙어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예. 꽤 염장을 지르시는 분은 아닌가요? 그래도 사이좋가 꽤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요? 네. 전 그렇다고 그걸 떠버리진 않습니다. 아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네. 네, 서정민갑 씨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민중가요에 대한 이야기, 노래는 듬성듬성 여기저기에서 또 예를 들면 CBS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한 적도 있었고, 네. 또 무슨 진보 언론, 인터넷 언론에서도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처음부터 민중가요 시원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다 달려있겠지만, 가능하면 대한민국 민중가요, 민중음악에 대해서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달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김민기 씨를 준비해봤는데요. 김민기 씨의 음악을 준비해봤는데, 네. 김민기 씨가 아무래도 포크 음악 가운데서 어떤 비판적인 포크 음악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네. 한국 민중가요의 어떤 씨앗을 뿌리신 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이제 생각이 더 이렇게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만들었던 음악들이 네. 실제로 민중가요의 효시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한겨레신문에서 정말 힘들게, 뭐 최초는 아니지만 힘들게 인터뷰를 하면서 네. 화제가 되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김민기 씨 얘기를 해서 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판적 포크 가수라고 한다면, 비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포크 가수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의 서유석 씨, 예, 양병집 씨, 양병집 씨,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굳이 김민기 씨를 처음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김민기 씨가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네. 처음에 아침 이슬을 만들었죠. 이제 네. 음반으로는. 네. 그랬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은 노래로 꼽혔었어요. 네. 예륜이 지정한 건전가요. 네. 그리고 KBS였나요? 하는 방송국에서 뭐 좋은 가사를 뽑히기도 했었는데 네. 단지 이제 이 노래를 운동권들이 소위 네. 좋아해서 많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노래 네. 좀 불렀다는 이유로 이제 금지곡 판정을 받으면서 이런 노래들이 이제 더 사회적인 의미를 더 많이 띠게 됐고, 네. 실제로 또 이후에 이야기 하겠지만, 김민기 씨가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면서, 네. 현실을 담은 노래들 많이 만들어서 알리면서 이제, 어떤 민중가요와 비슷한 노래들이, 그때 민중가요는 개념이 없었지만, 네. 만들어졌고, 또 그 노래를 듣고, 서울대 메아리라든지, 네, 이대 네. 한소리 같은 그 포크서클, 포크 동아리, 예. 있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좋은 노래구나 하면서 예. 이런 노래 좀 불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악성과 대중성 그리고 운동성까지 겸비한 그런 음악을 창조해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 네.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후배들한테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네. 김민기 씨를 다룬다고 했는데요. 김민기 씨, 일단 음악을 하나 좀 듣고서, 이게 좀 상당히 귀한 음원인데, 네. 김민기는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만, 누구나 들을 수는 없는, 누구나 아는 얘기는 아닌 그런 음악과,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뭘 들을까요? 김민기 씨의 음반하면 사실 네. 대부분 그분의 첫 번째 음반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네. 사실 음반으로 레코딩된 첫 번째 음원은 네. 1970년 연말에 김인배 크리스마스 캐롤집이라는 음반에 고등학교 동창 김영세 씨와 함께 도비두 네. 라는 듀엣을 결성했었는데 그 듀엣의 이름으로 곡이 담겨 있어요. 네. 친구와 새노여가 담겨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친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세,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도깨비 두 마리라는 뜻으로 도비두를 듀엣으로 결성을 했었고, 비대 동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는 그 김인배, 악단장으로 유명했었던 분이었죠. 그쵸. 김인배 씨가. 김인배 씨의 그 작품집. 예전에는, LP 시절에는 그런 작품집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현걸 편곡집,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윈폴리오 앨범도 그 편곡집, 홍현걸, 편곡집, 이란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런 식도 많았고, 이제 또 네. 앞면에는 뭐 김민기, 뒷면에는 한대수 뭐 예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음반은 없지만.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었고. 스플릿 앨범도 많았죠. 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컴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옴니버스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옴니버스라고 했죠. 네, 참고로 옴니버스는 런던의 2층 버스를 옴니버스라고 합니다. 아, 네. 역시 여기서 또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하여튼 19살 때 첫 녹음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럼 20살이군요. 1951년생이니까. 네네. 자, 그러면 도비두. 이건 희귀 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에도 없어요. 벅스나 이런 데도. 네, 멜론에도 없는데 도비두의 버전 친구 들어보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 음원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서비스하는 음원이 별로 이렇게 음질이 안 좋을 때가 많죠. 여기도 음질 자체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김민기의 첫 레코딩이고 희귀 음원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선곡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예, 무려 15살 때 작곡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15살은 아니고 여기 이제 죽은 학생이 15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51년에 태어났고 66년에 작곡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같이 놀러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를 했고 김민기 씨가 혼자 기차를 타고 그 소식을 전하러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제 이 노래를 그렇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창남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김민기 거기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였고 고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보이스카웃 이런 걸 했었나 봐요. 이분이 보이스카웃 아니면 하여튼 그런 비슷한 단체에서 여름에 그 동해안으로 수련회를 놀러 간 거죠. 근데 그 중학부에 그 당시에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었나 보죠. 경기 중학교라고 뭐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배가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친구도 역시 경기고등학교였고 김민기 선생의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러 기차를 타고 오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새벽에 집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서는 새벽에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 그 2절 있잖아요. 그렇죠, 2절이 있죠. 네. 2절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보니까, 그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소년 김민기로 봤을 때는 좀 답답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네. 지금 들으면 그 15, 16살 나이에 만들었을 노래라고 하기에는 되게 어른스럽죠, 굉장히. 네네네. 네, 그래서 물론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단순히 뭐 그 청소년기 친구를 잃었을 때 어떤 슬픔만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80년대 예를 들면 시위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은 친구나 뭐 감옥에 간 그렇죠. 친구를 네, 기리는 네.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로도 느껴질 만큼 메타포가 확장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노래죠. 사실 좋은 노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한 시기 한 의미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메타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노래 안에 담지하고 있는 네. 그런 노래가 좋은 곡인데 그런 노래를 무려 20살도 되기 전에 썼다는 건 정말 김민기 씨의 어떤 특별함을 말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명히 10대 때 만든 건 확실하고요. 네. 그 정신 세계라고나 할까요? 그 막내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광을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만 형 누나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숙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김민기 선생이 10남매의 막내라면서요? 게다가 유복자였죠. 아, 네네. 네, 아버님이 이제 전쟁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수 없는 네. 예. 그 너무 이렇게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성장이 늦춰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실제로 60년대, 70년대 보면 10대 이렇게 결혼이 더 빠르게 됐겠지만 네. 10대도 충분히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은 작품은 많이 나왔었죠. 뭐 김현성 씨의 이등병 편지라든지 네. 뭐 백창호 씨의 내 안의 사랑 가고 이런 곡들도 그러면 10대 전후로 해서 다 나온 곡들이기 때문에 예, 20대 전후.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다음 노래는 역시 이제 김민기 씨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아침 이슬을 골라봤는데요. 네. 이 노래는 그 이제 김민기 씨 첫 번째 음반에 담겨 있는 노래죠. 네. 1971년에 이제 만든 음반에 담겨 있는데 네. 일단 들어보시면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럴까요? 네. 여기 보니까 Past Life of 김민기에서 3분 43초 버전이 있고 3분 30초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걸 틀어야 되는 건가요? 예, 한번 볼까요? 긴 방시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네, 이 버전으로 아침 이슬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죠. 보통 LP가 예, 나왔었고 예, 팔렸으니까요. 예. 양희은 씨가 부른 버전으로 많이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1년 전에 네. 음반 내기 1년 전에 양희은 씨에게 아침 이슬을 작곡해서 주고 그게 먼저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아침 이슬 부르는 것을 보고서 양희은 씨가 바닥에 떨어졌던 악보를 주섬주섬 주워갖고 이렇게 했겠죠. 오빠, 이거 나 줘요. 비슷한데요. 네, 그 기타 2대로 연주를 했는데 양희은 씨 버전으로는 거기에 그 이용복 씨가 12줄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김민기 선생이 바로 클래식 기타를 쳤죠. 예. 그 CBS PD였던 김진성 씨가 네, 양희은 김진성 씨와 김민기 씨를 연결시켜줬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방송국 PD가 굉장히 힘이 막강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방송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뮤지션들 연결해주기도 하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었죠. 그 김진성 씨뿐 아니라 이종환의 디스크쇼, 이종환 씨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렇죠. 이종환 씨는 또 이제 그것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작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렇게 인마이 포켓도 많이 하시는 많이 잡수신 분입니다. 네, 잡수신 네. 그 누구 같은 분이죠. 네. 예. 뭐 그런 지금 아침 이슬 이 편곡은 좀 낯섭니다. 그죠? 네, 정성조 씨가 편곡을 하셨죠. 얼마 전에 정성조 돌아가셨죠. 씨. 예. 네. 한국 재즈의 어떤 원로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유명한 편곡자, 예, 작곡가 악단장이기도 이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예. 그분의 아드님도 지금 이제 재즈를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까? 네,
그분의 아드님도 지금 재즈 연주자입니다. 네. 네. 하여튼 정성조 씨가 편곡하면서 뭐 오르건, 베이스, 플루트, 드럼 그리고 이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클래식 편곡 그러게 말이에요. 했고요. 네. 예, 종이연이라는 곡도 나중에 들어볼 텐데 종이연 네. 같은 경우는 색소폰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음반이기도 해요. 이렇게 네. 실제로 우리는 김민기 씨가 이제 보통 통기타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고뇌하는 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음반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포크적이지만은 않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클래식과 재즈의 느낌이 묻어있는 그런 음반으로 탄생을 했죠. 네,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정성조 씨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김민기 씨 앨범에서는 플루트를 직접 연주하면서, 네네.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나중에 유학 가셨다가, 그렇죠. 돌아오셔서 이제 실용음악과를 많이 만들기도 하셨고. 예. 근데 거기서 한 번의 좌절과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네에서 놀러온 흑인 한 명이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죽였어요? 자기보다 훨씬 잘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연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경쟁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 연주보다는 편곡, 이런 거로 이렇게 주력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정성조 씨는 제 기억에는 사실 제가 선배님보다는 어리다 보니까. 네. 80년대 이정호 감독의. 네, 이정호 감독. 네. 공포의 외음구단의 영화음악을 하셨었죠? 그러셨군요. 네, 정수라의 너에게, 난 내게, 이 노래가 네. 삽입되었었던.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재즈 페스티벌에 오셔가지고도 공연을 하셨었죠? 네. 재즈 빅밴드를 꾸리셔서.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분. 정성조와 메신저스라고 하는 그러한 밴드도 70년대에 있었던 그분. 예. 그렇죠. 김민기 씨가 어쨌든 굉장히 발이 넓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소위 운동권끼리만 통하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포크 미션들끼리만 교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 이슬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가 20살 될까 말까 이런 때였잖아요. 그렇죠. 21살이죠, 한국 나이로. 네. 그런 때 음악인데 영원히 한국인의 그런 정서에 남아있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요 중에 1위로 꼽힌 적도 있었던 만큼 그런 대단한 곡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지금 20살, 21살이면 사실 놀고 싶고 좀 방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성 친구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취미에 빠져가지고 오타쿠로 이렇게 살기 되게 좋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자 가노라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술적 성취에 빛나는 지점 20살 남짓 했을 때 그런 천재성이 발휘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쵸. 그분의 한 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라고나 할까요? 당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미대에 입학하는 그런 엘리트가 가질 수 있는 더군다나 요즘처럼 평균 연령이 높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20살 되면은 이제 어른이 되는. 그렇죠. 그때는 결혼 나이도 빨랐고요. 네, 대학생이면 더 쳐주는 그런 적에서 그런 사회적인 지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짚어볼 만한 것은 이 노래 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성도 되게 짚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긴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으로 그래서 한낮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방에서 고뇌하다가 결국은 광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확장돼가는 어떤 파노라마 같은 서사를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그렇군요. 방에서 고뇌만 하다가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걷게 되는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래 하나 안에 많은 시간과 장소 이동과 어떤 고뇌와 결단이 담겨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곡이죠. 요즘에 골방 뮤지션들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속상해하는 듯한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런 이런 정서도 있다. 네.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네. 둘 다 만들 수 있으면 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골방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더군다나
이 노래 가사 덕분에 가장 유명한 새우가 나타났죠. 김밤지새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음반을 남겼지만 만들었지만 그 1년 뒤부터 이제 김민기 씨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꽃 피우는 아이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대에 씌어가지고 음반도 전량 압수되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제대로 판매하기 힘들고 제대로 방송하기 힘들어지는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이후로 수없이 잡혀가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군대까지 끌려가고 그렇습니다만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민기 선생이 무슨 데모를 주도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노래를 만들고 불렀을 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하긴 요즘에 대통령 풍자만 하나 그렸다고 잡혀가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풍자하는 그림 그렸다고 독일로 그림 보내려고 하는데 운송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 전시회가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공통점인 것은 김민기 선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 박씨라는 거죠. 박씨 참.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다음 곡은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요. 김민기 씨가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공연에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포크 뮤지션들과 함께 맷돌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1914년 같은 경우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우리의 말로 부르는 우리의 노래라는 그런 공연에도 참여를 했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금지곡 가수가 돼버리고 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곡을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뭐 양희은 씨 음반에 발표할 때는 가명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김민기 씨의 이름을 걸고 나온 음반이 이제 78년에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공장의 불빛인데요. 요거는 공식 음반이 아니지 않나요? 공식 음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음원 3곡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곡 정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공장의 불빛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국 민중가의 본격적인 기원이 되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는, 김민기 씨가 그동안은 뭐랄까요, 굉장히 지식인적으로, 세계를 관조하고 관찰하는 그런 기록하는 그런 식의 이제 노래만을 담았다고 한다면 공장의 불빛에서는 실제로 어떤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장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극화해서 담아낸 그런 노래극의 음반이기도 하고요. 민중성을 담지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반을 그 불법 복제 테이프 형태로 만들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980년대 민중가요의 많은 운동 방식이 활동 방식이 이렇게 불법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복제해가지고 판매하면서 노래를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표시가 된 것이 바로 이 작품이죠. 유통 방식이 민중가요의 그런 전형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모델을 만들던. 그래서 역시 김민기 씨가 대단하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장의 불빛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장의 불빛 음반에 있는 2가지 1, 2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곡이 한 10곡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번째 트랙과 4번째 트랙을 일단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또 한 곡을 또 가져왔고요. 2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그게 도입부에 쓰여진 음악과 편지 낭송인데요. 도입부에 쓰여져 있는 어떤 신디사이저 사용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김민기 씨가 이런 사운드를 구사했단 말이야 라는 어떤 놀라움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4번째 곡은 들어보시면 알만한 그런 가사의 곡입니다. 신디사이저,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무구 신디사이저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던 귀한 악기였고요. 녹음실은 그렇습니다.
송창식 씨가 예. 운영하고 있었던 그 녹음실 조건 없이 빌려줬다라고 하는 원효로 스튜디오였고요. 네.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안 쓰는 폐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채널이 많은 그런 녹음 장비를 가져와서 썼다라고 하는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최신의 악기를 운영하면서 녹음했던 물론 노래까지 녹음한 건 아니고요. 반주만. 반주만.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정가요로 내려오던 곡이었는데 이것을 절묘하게 만들었군요. 그 뒤에 그 뒷부분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그 라틴 음악이나 에스닉한 느낌이 나는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음반을 전부 다 들어보면 뭐 포크 정서의 곡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까 그 들었던 곡처럼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현란하게 쓴 잠깐이지만 그런 곡도 있고요. 그리고 국악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씨가 자기 음반을 내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동안에 어떤 가졌던 음악적인 어떤 모색과 탐구의 결과가 이 음반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민기 씨가 만들어내는 어떤 노래극, 한국적인 뮤지컬의 어떤 원형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김민기 씨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 그런 임진택, 또 김지하 이런 분들과 마당극 운동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1914년에 그 마당극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마당극 아구에도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음반을 만들게 된 것은 71년에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셨던 거라든지 77년에 인천의 부평 봉제공장에 취직하셨던 것, 그리고 그 직접 뭐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거 그런 것들 그 내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주 인물, 감시 인물로 탄압받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카투사로 근무하다가 전력이 들통나거나 하여튼 뒤늦게 전방의 소총부대로 끌려갑니다. 최전방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군생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늙은 군인의 노래죠. 맞아. 이거 퇴임을 얼마 앞둔 선임하사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막걸리 먹으면서 이렇게 풀어내는데 김민기 선생도 그 막걸리를 같이 먹으면서 곡을 하나 쓰신 거죠. 그렇죠. 막걸리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 예전에 그렇구나. 1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이등병의 편지 작곡자 김현성 선배와 함께 학전의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오후였는데 우리는 공연을 앞두고 있었고 노래만 4집 냈을 때인데요. 얼굴이 불쾌한 채 계셨어요. 그래서 김현성 선배가 민기 형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죽지 못해서 산다. 그리고 뭐 점심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보리밥 먹었다. 그러니까 맥주를 드셨다는 얘기. 15년 전쯤이겠네요. 그러면 거의 그죠? 1998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노래만 4집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애주가야기도 하시고. 그렇죠. 저도 그 술 드신 것을 여러 번 지켜봤어요. 돌아가신 그 문화기획자 강준혁 선생님이 와인 파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는데 항상 그 김민기 선생님이 오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붐빌 때 오시지 않고 그 장이 파의 무렵 조용히 오셔서 이미 또 한잔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약간 불쾌해진 얼굴로 오셔서 그 와인을 이제 조용히 드시면서 가시는데 사실 그 워낙 이제 커 보이는 분이고 사실 그런데 작은 눈을 안 그래도 작은 눈으로 이렇게 웃을 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싱긋 웃으실 때 보면은 악동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그렇죠. 김민기 선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로 마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 준비한 곡 역시 공장의 불빛 음반에 있는 그런 곡인데요. 그리고
그 곡에 이어서 한 곡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김민기 씨의 이제 출세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네. 지하철 1호선에 삽입됐던 곡 네. 한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강남 사모님이라는 곡인데요. 강남 사모님. 네, 그 곡까지 같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공장의 불빛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고 즐겨 부르던 곡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먼저 듣죠. 우리는 서울의 노른자 강남의 사모님들 제일 비싼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빈다. 압구정동을 휩쓸고 또 롯데백화점까지 바로 20년 전처럼 사치기 사포포 바로 20년 전처럼. 예,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그 번안 뮤지컬의 새 경지를 창조했었던 만년 적자, 지금도 적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학전소극장을 운영하면서 그 좀 숨통 트이게 만든 그런 지하철 1호선 중에서 네, 강남 그렇죠. 사모님이었습니다. 네, 예. 예. 원래는 그 독일의 지하철 1호선을 가져다가 이제 쓴 건데 네. 이게 대박이 났죠. 네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고 네. 실제 또 독일에서 원작자들, 뭐 연출자들이 와서 보고 네.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네. 예, 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이거 저 뭡니까 로열티 안 받겠다. 네, 이건 그러기도 했었고요. 새로운 창작이기 때문에 로열티 안 받고 독일로 초청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독일 원작이 와서 네. 그 특별한 공연하기도 하고. 기념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때 봤는데 네.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 가장 놀라운 것은 더 롱런할 수도 있었는데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하면 이제 다른 걸 못하겠다 싶어서. 네. 참 김민기스럽다거나 할까요? 어떻게 그쵸. 이렇게 돈 안 되는 쪽으로만 가시는지. 네. 김민규 선생님이 또 보면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시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왕년에 히트곡이 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만 네. 그런 게 있으면 자기를 뭐 전설 뭐 이러면서 즐기시고 그러는데. 예,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민규 네. 선생님은 공적인 자리에 정말 안 비치시죠, 자기의 모습을. 자신의 헌정 음반이라던가 헌정 콘서트 이런 거 절대로 참여 안 가시죠. 하십니다. 네. 2013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에서 네. 공로상을 드렸는데 네. 물론 안 오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곡은 기지촌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김민기 씨의 어떤 음악적인 이제 전략을 보여주는 곡이기도 하죠. 네.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떤 블루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되게 어떤 포크먹과는 또 다른 어떤 끈적끈적한 매력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가사는 어떤 기지촌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사의 어떤 아픈 현실을 짚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문제적 의식을 굉장히 좋은 곡으로 만들어내서 감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점. 예,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지촌을 들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뵙겠네요. 아, 예, 그렇겠네요. 원래는 다음 주에 뵈야 됩니다만 이 팽목항에 같이 갔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입니다. 예, 김민기 들으면서 다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반응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게시판 일일이 응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산마루에 시들어지는 지쳐버린 황혼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